며느리가 자주 찾아올수록 그 집안은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명절도 아닌데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찾아오고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묻는 며느리.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참 복 받으셨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말이죠.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가족을 지켜봤고 수많은 이별을 목격했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이르러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가 언제나 효부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본성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오면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선물 가져오면 고마운 마음에 마음을 열었고 자주 찾아오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90이 넘어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그 발걸음의 이유를 조용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50대, 60대 혹은 70대라면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분명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친절이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향한 계산된 투자인지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노후를 품위 있게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슬하에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중 막내 며느리가 유독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매주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병원 예약까지 대신 잡아줬습니다. 친구는 그 며느리 덕분에 늙음하게 참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유산 분쟁이 시작됐고 막내 며느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통장 명의를 옮겨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친구도 끝내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친구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심과 지혜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조용히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품위를,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신호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산 사람으로서 저는 아름다운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지켜준다는 것을 압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치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연히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특히 돈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재산, 통장,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적금 드신 거 있으세요? 혹은 어머니 사시는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한대요? 이런 말들은 듣는 순간에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잡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재정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관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혹시 최근에 유언장을 써두었는지, 다른 자녀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조용히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40대였을 때 저는 어느 노학자 댁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매주 찾아오는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유독 살갑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조카는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 그 다음에는 집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어르신, 혹시 이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는 질문까지 하더군요. 그 노학자분은 그냥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조카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재산에 관심 갖는 게 뭐가 나빠, 가족인데 알아도 되지 않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정보가 며느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어머니 혹시 불편한 것 없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 그 땅은 어머니 명의예요? 아버지 명의예요? 하고 묻습니다. 이 두 질문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합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심지어 가장 믿는 친구에게도 함부로 숫자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권력이고 재정 정보는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독 재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패턴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재산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과 미소는 때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에게 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가장 실용적인 지혜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달라지는 행동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매주 심지어 며칠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가 달라진 것입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애정은 갑자기 폭발하듯 늘어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천천히, 꾸준히, 조용히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면 그 변화의 배경에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 빈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입니다. 명절도 아니고 어르신의 생신도 아니고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혹시 그 즈음에 어르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까? 혹시 재산을 정리하셨다거나 집을 팔거나 이사를 고려하신다는 말이 어딘가에서 새어나왔습니까? 혹시 다른 형제 며느리가 먼저 어르신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까? 행동의 변화에는 반드시 방아쇠가 있습니다. 그 방아쇠가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지나치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병원 가셨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요즘 약은 몇 가지나 드세요? 어머니, 혹시 치매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고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심지어 같이 병원에 따라가겠다고 나선다면 겉으로는 지극한 효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행동이 언제 진심이고 언제 계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어머니, 불편한 것 없으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깔린 사람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마치 시간표처럼 파악하려 합니다.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지,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가늠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6의 나이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둔 분이었는데 막내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건강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같이 따라가고 진단서를 꼼꼼히 챙기고 의사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 어머니도 다른 형제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며느리가 어머니께 서류 하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해두는 거예요.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시점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는 시점이 겹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함께 나타난다면 그 패턴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건강을 물어볼 때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눈에 걱정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계산이 담겨 있습니까? 말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안녕을 바라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질문입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려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재산의 출처가 됩니다. 이것이 냉혹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갑자기 자주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유독 여러분의 건강과 병원 이야기에 귀를 세운다면 그 관심의 이유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꾸준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갑작스럽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적을 직접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주변을 먼저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강한 성을 함락시키려면 성벽을 부수기 전에 먼저 복음로를 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그 사람 곁에 있는 든든한 사람들을 먼저 하나씩 떼어 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가 어르신과 다른 자녀들 사이를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갈라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르신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머니, 큰아들은 요즘 너무 바쁜가 봐요.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지난번에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깁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내던 큰아들이 갑자기 소홀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평범하게 살던 둘째 며느리가 어딘가 못마땅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유독 자주 찾아오고 유독 살갑게 구는 막내 며느리만이 진심으로 어르신을 위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어르신의 마음속에 있는 신뢰와 애정의 지도를 조금씩 바꿔 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붓으로 아주 조금씩 선을 옮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르신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자녀들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가까워진 며느리 한 명을 더 믿게 됩니다. 제가 30살이었을 때 이웃에 살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 성실하고 효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어느 시점부터 할머니 귀에 작은 말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아들이 얼마 전에 어머니 통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모임에서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대요.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작은 아들 가족과 거리를 뒀고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형제가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간질 한 줄기가 수십 년의 형제 우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혹은 어머니, 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겉으로는 헌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의존심을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어르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만들며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따르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어르신을 아끼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어머니, 큰아들이랑도 자주 연락하세요. 형제들이 다 어머니를 걱정하잖아요 하고 말합니다. 어르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넓혀주려 하지 그 관계를 좁혀서 자신만 남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 며느리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혹은 우리 아이들 중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이 아이뿐이야. 만약 그런 생각이 최근 들어 생겨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생각이 특정 한 사람이 자주 찾아오면서 생겨난 것이라면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강렬하게 형성된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신뢰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의 좋은 관계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들을 더 풍요롭게 해주려 합니다. 가족을 갈라놓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채우려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편이 되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많은 이별과 배신을 목격하며 배운 진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할 때 그 순간만큼 사람의 경계심이 낮아지는 때는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성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5번째 신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의 선물과 친절이 언제나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부탁하는 행동과 함께 세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부탁 없이 선물만 가져옵니다. 좋아하시는 과일, 따뜻한 내복, 정성스럽게 싼 반찬 몇 가지. 어르신은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십니다. 그 다음 방문에도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끝 무렵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저번에 말씀하신 그 통장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혹은 어머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혹시 미리 서류 같은 거 정리해 두시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물은
마음을 여는 열쇠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경계심을 낮추고 감사한 마음을 쌓아두었다가 그 감사함이 무르익었을 때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되갚으려는 심리적 충동을 느낍니다. 이 충동은 아주 강력해서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이 감정에 더 민감하십니다. 평생을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며 사셨기 때문에 받은 것에 보답하는 것을 도리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때로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1년이 넘은 나이에 홀로 사시던 분이었는데 며느리가 매달 찾아와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이 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어머니, 명의로 보증 한 번만 서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그 어르신은 거절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진심 어린 친절과 조건부 친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람의 선물에는 청구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건부 친절은 반드시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선물 뒤에 부탁이 오고 도움 뒤에 확인이 오고 친절 뒤에 서명 요청이 옵니다. 그 패턴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면 그것은 이미 의도가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뒤에 찾아오는 부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십시오.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과 현명한 판단은 별개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과 그래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방문 횟수가 줄어들거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친절의 본 모습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거절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린 친절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사라집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삭막한 곳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의미가 달리 들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받는 것에 무게를 알고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것들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 반찬 몇 가지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몇 번 청소를 해줬다는 이유로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친절에 감사하되 그 친절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사랑은 굳이 선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사람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그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께 사람을 불신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적으로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되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따뜻하게 대하되 판단력을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105년을 살면서 저는 수많은 노인이 만년의 품위를 잃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믿어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수함과 무방비함은 다릅니다.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믿음과 맹목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노후를 품위 있게 지키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살면서 스스로 지켜온 것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재정의 침묵입니다. 자신의 재산 규모, 통장 위치, 부동산 현황, 유언장의 내용을 절대로 가볍게 꺼내지 마십시오. 설령 가족이라 해도, 설령 가장 믿는 며느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재정 정보는 오직 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묻거든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어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돈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돈을 노리는 손도 많아집니다. 침묵은 방어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관계의 균형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럿이라면 그 관계를 골고루 유지하십시오. 며느리 한 명과만 가까워지고 나머지 자녀들과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고립의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아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동시에 다른 가족과 여러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좁혀오는 사랑을 경계하십시오. 나무도 뿌리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과 독립의 사수입니다. 제가 평생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돈과 건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몸을 온전히 의탁해야 하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존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걸으십시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결정하십시오. 몸이 독립적이면 마음도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독립적인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원칙 외에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서류도 어떠한 이유로도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금방 끝나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라는 말로 급하게 처리하려는 서류일수록 더욱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에서 서명을 요청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말고 제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고 시간을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런 계산이 오간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거짓말보다 불편한 진실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아끼고 쌓아온 것들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품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노후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도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방파제가 되십시오. 차갑지 않되 단단하게,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게.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날들을 더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으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은 지키면서 동시에 열어두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조건부 친절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선물 한 봉지에 판단력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라면, 60대라면, 혹은 70대라면 듣고 계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노후는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지금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몸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쌓여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행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리, 많은 사람의 인정.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작아질수록 삶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충분한 존재라고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오지 않아도, 자녀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데 없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이면서도 온전한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이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혹시 주변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겹치는 분이 있으시다면 당장 그 사람을 내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다만 조용히, 천천히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세우십시오. 재정을 정리하고 법적 서류를 점검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가십시오.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버티고 사랑하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선 그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합니다. 그 삶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 누군가의 계산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켜질 자격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의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품위 있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찾아낸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행복입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끝까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따뜻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